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MBC의 베테랑 탐사보도 프로듀서가 서울의 위험한 밤거리를 폭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촬영한 방송으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고 해외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콜입니다. MBC 뉴스에서 15년째 탐사보도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 봄 저에게는 새로운 기획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대도시 야간 치안의 어두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방콕, 마닐라의 밤거리 실상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K-팝과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아시아 도시들처럼 밤에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맨해튼 MBC 본사 회의실에서 상사들 앞에 서서 기획안을 발표하는 순간이 생생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사진들이 떠 있었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이 아시아의 파티 도시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치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요. 특히 홍대나 강남 같은 유흥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류 열풍 때문에 젊은 관광객들이 무작정 몰려가는데 실제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상사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시청률에 민감한 편성 부장이 눈을 반짝이며 좋은 소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사회적 의미가 있는 기획이라는 거였어요. 예산도 흔쾌히 승인해줬고요. 저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이틀은 서울 전반적인 상황 파악, 셋째 날부터 본격적인 밤거리 촬영, 나머지 시간은 인터뷰와 편집용 자료 수집.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베테랑 기자로서의 직감이랄까요? 아시아 도시들의 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강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였거든요.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의 모습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아무리 K-팝이 인기라고 해도 근본적인 사회 인프라나 치안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JFK 공항에서 서울행 항공편에 몸을 맡기면서도 저는 이미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대조되는 어두운 현실, 관광객들이 모르는 위험한 진실, 그런 내용들로 임팩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서울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홍보성 자료들이거나 표면적인 통계들 뿐이었어요. 진짜 현실은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취재하되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예상이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공항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김민정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제가 캐리어를 끌며 나오자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짐은 어디 있냐고. 저는 당연히 이 큰 캐리어를 가리켰죠. 그런데 민정 씨 말이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짐 배송 서비스 때문에 따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당일 배송으로 오늘 저녁 8시 전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배송한다고요? 민정 씨가 설명하길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무거운 짐 때문에 교통비가 비싸지거나 이동이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 대상 부가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놀라움은 24시간 통신 부스에서 시작됐어요.
공항 철도를 타기 전에 이심을 받자고 민정 씨가 제안했거든요. 미국 통신사 로밍비가 하루에 $15씩 나가니까 현지 이심이 훨씬 경제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통신 부스가 완전 무인 시스템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건 물론이고 터치스크린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여권을 스캔한 다음 QR코드만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제 아이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자마자 바로 한국 통신망에 연결되더라고요. 공항 철도에 올라탔는데 더 놀랐습니다. 일단 무료 와이파이가 정말 빨랐어요. 뉴욕 지하철에 끊기는 와이파이와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바로 뉴욕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짐 배송하고 24시간 이심 서비스 받고 이런 게 너무 편하다고요. 이때 민정 씨에게 물어봤어요. 새벽 3시에도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2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항이 잠들지 않고 공항철도 운행 시간 이후에는 심야버스로도 이동할 수 있다면서요. 이때부터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무료 와이파이가 정말 빨랐어요. 뉴욕 지하철에 끊기는 와이파이와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바로 뉴욕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짐 배송하고 24시간 이심 서비스 받고 이런 게 너무 편하다고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직 공항이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 도심, 특히 밤거리에서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열차 안전자 디스플레이를 보니 신기했어요. 서울역까지 43분 소요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경유지마다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지하철은 지연이 일상이니까요. 정말로 43분 만에 서울역에 딱 도착했어요. 1분도 어긋나지 않고요. 이때 첫 번째로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교통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건 뭔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제 폰에 알림이 왔어요. 짐이 벌써 호텔에 도착했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민정 씨에게 다시 물어봤죠. 정말 공항에서 4시간 만에 도심 호텔까지 배송되냐고요. 민정 씨는 한국 물류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인프라나 시설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진짜 문제는 치안이고 사회 안전망이라고요. 밤이 되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니 또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일단 너무 깨끗했고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압박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99% 정시 운행이라는 안내 방송을 들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낮과 밤은 다르고 관광지와 현실은 다를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제가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홍익대학교 앞, 그 유명한 홍대 거리에 도착한 거예요. 저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기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감이 컸어요.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 도시 밤거리의 어두운 면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유흥가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분명히 치안 문제나 위험한 상황들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너무 밝고 활기찼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라면 밤 10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커플들이었어요. 길거리에서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간식을 사서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위험한 장면을 포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장면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에 들어온 건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CCTV들이 압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경찰관들도 보였는데 이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위압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민정 씨가 설명해 주길 한국 경찰들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위험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이때쯤 되니까 저는 정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편의점들이었어요. GS25, 세븐일레븐, CU 같은 편의점들이 정말 많았는데 각각의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치킨이나 컵라면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정 씨가 설명해 주길 한국은 편의점 밀도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고 특히 이런 야식 문화가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관찰해 봤는데 직장인들이 맥주와 치킨을 사서 테이블에 앉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카페들도 많이 보였어요.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개인 카페들도 상당수가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탐사보도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도시의 유흥가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있었어요. 아직 하룻밤이고 홍대만 특별히 관리가 잘 되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거나 위험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준비한 기획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방에서 뉴욕 본사와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상사인 마크 편성부장과 동료 프로듀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크가 첫 마디를 했어요. 어떤가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홍대 거리의 모습, 편의점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말이죠.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베테랑 프로듀서인 사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지 아니냐고, 진짜 위험한 곳은 따로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톰이라는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새벽 2시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닌다는 제 설명을 듣고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지었거든요. 마크 편성부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범죄 현장이나 위험한 상황은 목격하지 못했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더라고요. 사라가 제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현지 가이드나 관련 업체들에게 현혹된 건 아니냐고요. 그들이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이라고요.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톰이 말하길 아시아 대도시가 그렇게 안전할 리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숨겨진 면이 있을 거라고 했죠. 마크 편성부장이 좀 더 압박적으로 말했어요. 제이슨, 우리가 원하는 건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야.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K-팝으로 포장된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이때 저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자극적인 내용이었는데 제가 직접 본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었어요. 사라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홍대 말고 다른 지역들을 알아보라고, 특히 이태원이나 강남 같은 곳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늦은 시간 새벽 3시쯤에 취재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톰도 거들었어요. 한국 경찰들이나 정부 관계자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진짜 경험담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였죠. 마크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제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이번 기획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쪽으로는 회사의 기대와 압박이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딜레마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서기 시작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서울을 관찰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동료들의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일주일은 더 충분히 취재한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혼자서 호텔을 나섰습니다. 뉴욕 동료들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 시간에도 서울이 안전할까요? 먼저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막차는 이미 끊어졌지만 민정 씨가 알려준 엠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심야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늦은 약속을 마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엠버스에 올라타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버스 안이 깨끗하고 무료 와이파이도 잘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승객들이 모두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요. 강남역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 2시 30분인데도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24시간 편의점들은 물론이고 24시간 카페, 심지어 24시간 헬스장까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야간 근무를 하는 보안 요원 아저씨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에너지 드링크와 삼각김밥을 사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전혀 위험하거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간에도 손님이 많이 오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은 24시간 사회라서 새벽에도 사람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특히 배달기사들, 야간 근무자들,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새벽 배송 트럭이 물건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달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배송이 되냐고요. 배달기사가 설명해 주길, 한국에서는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신선한 식품이나 생필품을 새벽에 받을 수 있어서 직장인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거였죠. 이어서 한강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설마 새벽 3시에 공원에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조깅족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직장인인 김 씨라는 분이었어요. 평일에는 야근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조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강공원은 24시간 안전해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고 있는 커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한강에서 치킨 배달이라니.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커플에게 물어봤더니 둘 다 야근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안전하니까 이렇게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 데이트를 즐긴다는 거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새벽 3시에 공원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고요? 그것도 전혀 위험해하지 않으면서요. 이때쯤 되니까 제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거든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도 가봤는데 새벽 3시 30분인데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각자 노트북을 켜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혼종 문화와 자기계발 문화가 합쳐진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24시간 제공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는데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건 정말 현실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다는 겁니다. 새벽 체험 이후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정말 서울의 일반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들만 목격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정 씨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서울시청에 가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제가 체감한 것들이 실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해서 만난 분은 도시안전실의 김 과장님이었어요. 정말 친절하게 서울의 야간 치안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자료가 CCTV 현황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설치된 CCTV가 무려 8만 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인구 1000명당 17대에서 24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 CCTV들이 단순히 감시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편의점 밀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서울에는 약 937명당 편의점 한 곳꼴로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들 대부분이 24시간 운영되면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한다는 거였죠. 세 번째로 보여준 자료는 야간 대중교통 이용률이었어요. 서울의 엠버스 시스템은 2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치안 통계였습니다. 서울의 야간 범죄 발생률이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서구 대도시들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 대상 범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했어요. 서울시 전체 강력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200건 내외인데 이는 뉴욕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야간 시간대 범죄율은 더욱 낮아서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의 범죄 발생률이 전체의 15%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배달 서비스 관련 데이터도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간 배달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운영되면서 이것 자체가 도시 전체가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공공 와이파이 현황이었어요. 서울시 전체 주요 거리,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심지어 공원까지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접속 지점이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서울 시민들의 야간 활동 패턴이었어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밤 12시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특히 2030 여성층에서도 60% 이상이 야간 외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보고 나니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목격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스템적 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안전한 장면들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이 그런 도시였던 거죠. 김 과장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야간 안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시민의식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청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본 서울은 진짜였고 뉴욕 동료들의 예상은 틀렸다는 걸 말이죠. 서울시청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뉴욕에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마크 편성부장이 직접 걸어온 긴급 통화였습니다. 제이슨,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마크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벌써 4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재는 하나도 안 보내고 있잖아.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어요. 서울시청에서 확인한 데이터들, CCTV 밀도나 치안 통계 같은 객관적인 수치들을 말이죠. 하지만 마크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관공서 홍보자료 같은 건 필요 없어.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생생한 현장, 위험한 상황, 그런 걸 찍어와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새벽 3시에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커플들,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런데 마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게 뉴스가 되냐는 거였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놀라운 도시 문화였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안전한 24시간 도시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마크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틀 더 줄 테니까 제대로 된 소재를 찾아오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기획 자체를 취소하고 다른 프로듀서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도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민정 씨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PD님, 진실을 보도하는 것과 자극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정 씨의 질문이 제 마음을 후벼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진실을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의 기대와 시청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민정 씨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서울의 안전한 밤 문화 자체가 충분히 뉴스가 될 만한 소재 아니냐는 거였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는 드물고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신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저널리스트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아시아 대도시 야간 치안의 어두운 진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불면의 도시였어요. 서울의 24시간 안전 시스템, 혁신적인 야간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을 다루는 내용으로 말이죠. 저는 지난 며칠간 촬영한 모든 영상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홍대 거리의 평화로운 모습, 편의점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새벽 배송을 받는 아파트 단지, 한강공원의 야간 조깅족들, 24시간 스터디 카페의 모습들을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받은 데이터들도 함께 정리했어요. CCTV 밀도, 치안 통계, 편의점 분포,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작업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라는 걸 말이죠.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안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지만 더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제가 보낸 샘플 영상들을 보고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생각보다 흥미롭다는 거였죠. 특히 새벽 3시에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커플의 모습은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신선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불면의 도시가 MBC에서 방송됐습니다.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률과 반응을 기다렸어요. 처음 며칠간 회사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마크나 다른 상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동료들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기존 기획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방송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MBC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안전한 도시가 정말 존재한다니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편견을 깨뜨린 용기 있는 보도라는 제목으로 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고 CNN에서도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마크 편성부장이 제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시청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더 뜻밖이었던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민정 씨가 연락을 주셔서 한국에서도 이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한국 언론들도 미국 방송사가 본 서울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까지 전해왔습니다. 편견 없이 서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준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동료들의 변화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현혹되었다고 말했던 사라가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취재에 임하겠다고 했어요. 톰은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제가 용기 있게 진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생겼어요. 다른 아시아 도시들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다루는 시리즈 제작 제안이 들어왔고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려 봅니다. 새벽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난 조깅족들, 편의점에서 야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직장인들,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의 모습들을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히 안전한 도시 생활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었죠. 제가 MBC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만든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서울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 아니라 제 자신과 시청자들의 관점을 바꿔놓은 작품이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취재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